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작은 마을 입구에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한 그루 서 있다. 300년이 넘도록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했던 이 나무의 이름은 독립군 나무. 일제 강점기를 지나는 동안 독립운동가를 보호하고 은밀하게 소식을 전하는 암호 전달 통로로 활용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독립선언문을 무주에 이렇게 전달하려고 오는 과정에서 독립군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그 마을 주민들이 흰천을 여기처럼 이렇게 걸어서 이 흰천을 걸어 놓으면 일본 헌병대들이 잠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길을 돌아가든지 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독립선언문을 무주까지 전달했다는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들키면 그 마을 주민들도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었을 텐데요. 지금 와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옛날에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암호적으로 이렇게 주민들과 연결을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했지 않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 이 나무를 독립군 나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제 강점기 엄혹한 시절, 이 나무에 흰 천이 걸리면 일제 경찰이 나타났다는 신호였다. 3.1 운동 당시 독립군 나무는 서울, 경기와 전라, 경상을 잇는 이곳 교통의 요충지에서 만세 시위대를 보호했던 것이다. 은밀하게, 그러나 처절하게 지켜야 했던 독립운동의 암호는 아직 역사 속에 숨겨져 있다. 암호의 생명은 비밀 유지에 있다. 적과 맞서 싸워야 할 때 보안이 필요한 작전에 암호는 사용된다. 일제 강점기 약 9만여 명의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됐던 서대문 형무소. 철저하게 외부와 격리된 이 형무소에는 당시 수감된 독립운동가들 대부분이 알고 있던 그들만의 암호가 있었다. 감옥 안에서도 대화를 못하게 했기 때문에 서로 통신을 주고받는 수감자 사이에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타벽 통보법, 벽을 두드려서 이미 암호화된 체계를 가지고 통신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감방에 갇혀 있지만 독립운동을 멈출 수는 없는 일. 수감된 독립운동가들은 벽을 두드려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정보를 교환하고, 비록 감옥이지만 이곳에서도 독립운동을 기획했다. (3.1) 만세운동 기념일, 그다음에 그 안중근 의사 의거일, 그다음에 경술국치일 등에 같이 단합해서 동맹 파업을 하거나 또는 그 독립만세를 외칠 때 같이 단체로 행동을 할 때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1935년 중국 간도 지방에서 발행된 신문에는 조선인들이 감옥에서 모의에 탈옥했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 또 하나가 연길 감옥에서 탈출에 성공한 김명주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2번 탈출을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했고, 나중에 그 탈출 결사대를 만들어서 탈옥을 성공을 했는데, 그때 사용된 것이 타벽 통보법. 수감자들의 암호 타벽 통보법. 그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서대문 형무소의 타벽 통보법이 후대에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1932년 이곳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에서 비롯된다. 도산 안창호가 이곳에 수감된 것이다. 근데 안창호 선생님은 해외에 계시기 때문에 이 타벽 통보법의 암호법이 정통하지가 않았어요. 즉 모르신다는 얘기죠. 다른 수감자들은 다 아는데 앞방부터 전해져 놓은 신호가 안창호 선생님한테 딱 멈추는 겁니다. 도산 안창호는 미국과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벌이다 서대문 형무소에 2번 투옥됐다. 1932년 처음 투옥됐을 때
당시 수감된 독립운동가들은 분주해졌다. 누가 타벽 통보법을 가르쳐 줄 것인가? 김정년 선생이 옆방에 고민하다가 어느 날 일요일 작업이 없는 날 안창호 선생님에게 드디어 비밀스럽게 타벽 통보법을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타벽 통보법을 가르치다가 걸리면 2년 내지 3년의 가형, 형이 더해지고요. 감식, 밥이 3분의 1 가량 줄어들고 기록에 의한 겁니다만 눈알이 빠지도록 막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작업이었습니다. 이때 상황은 1957년 한 신문 기사를 통해 알려졌다. 서대문 형무소 내에서 단체 행동을 하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데, 그러나 만약 발각된다면 그 암호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유난히 감시가 심한 특수 감방에서 암호를 가르친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었다. 이렇듯 일체의 철저한 감시 속에서도 독립운동가들은 그들만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통신수단인 암호통신을 이용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신상을 보호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타벽통보법입니다. 타벽통보법을 이용해서 만세 시위를 주도하는 등 정말 타벽통보법은 독립운동가들의 생명과 같은 정보 전달 수단이었습니다. 벽을 두드려 정보를 전달하는 타벽 통보법. 과연 그 암호는 어떤 것이었을까? 제가 지금부터 독립운동가들이 해보였던 타벽통보법을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타벽 통보법은 자음과 모음 하나하나에 두드리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우선 각각의 타벽법을 숙지하고 정확하게 그 방법대로 두드려야 한다. 때로는 손바닥으로 비비기도 하고 주먹치기, 손가락으로 두드리기 등 방법도 다양하다. 내일 오후 2시 만세 시위. 이 정보를 전달하려면 무려 23개의 방법을 알아야 가능하다. 제가 지금 방금 두드린 것이 내일 오후 2시 만세 시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글자를 전달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두드림이 있어야지 됩니다. 암호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혹은 잘 받았을 때 사용하는 방법도 따로 정해져 있다. 김정년은 기회가 날 때마다 벽을 두드려 안창호에게 암호를 가르쳤다. 그런데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다. 그때 이제 그 간수가 그 안으로 들어오자 김정년 선생님께서는 만약에 본인이 안창호 선생에게 타벽 통보법을 알려주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알게 되면 안창호 선생한테도 강한 형벌이 내려질 것을 생각을 해서 간수한테 똥물을 퍼붓고 미친 척을 하게 됩니다. 간수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 변기통을 뒤집어쓰고 미친 척을 했던 김정년은 결국 독방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모진 고문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암호는 지켜냈다. 서대문 형무소의 암호, 타벽 통보법으로 새로운 인연이 만들어지고 인생이 달라진 독립운동가도 있었다. 여기는 감시창. 감시창이고 아까 들어온 분에 그거 요로 가고 줬던 거. 아, 저걸로? 이쪽. 이게 밥 주는데 뭐 주먹밥 하나씩 줬다 그러시거든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정의형. 그는 1922년 만주로 건너가 항일 무장투쟁운동을 전개했던 독립운동가다. 그런데 서대문 형무소에서 타벽 통보법으로 대화를 나누던 열혈 청년 이규창에게 애정을 쏟게 된다. 이규창은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했던 우당 이회영의 아들로 친일파 이용루 암살 혐의로 체포돼 수감 중이던 무기수.
우리 선친하고 우리 형부하고 벽을 통해서 서로 만난 거고 첫 만남이 그러니까 통벽 통독법을 통해서 이 서대문에서 만나서 우리 선친께서는 우리 형부를 사위 삼으려고 마음에 붙이셨고 결국 해방 이후 감옥에서 풀려난 정의영은 자신의 큰딸과 무기수였던 독립운동가 이규창을 결혼시켰다. 통벽 통독법으로 태어난 거야. 인연이 그렇게 됐어. 나는 서대문 형무소하고 인연이 깊어. 정의형의 딸과 이규창의 딸, 이모와 조카는 서대문 형무소 작은 감방에서 시작된 그 인연에 감격해했다. 오래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열사들은 벽을 두드리며 나누는 그 대화만으로도 성품을 알고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타벽 통보법은 빠르고 정확한 통신 수단이었다. 저희 선친이 감옥소에 계신데 독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들어왔는지, 누가 독립운동가가 잡혀서 체포돼서 들어왔는지, 수감됐는지를 다 벽에서 암호로 해서 다 알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뭐 이렇게 2차 대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아셨고, 결국은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가 독립할 수 있다는 얘기를 바깥에 있는 우리 친척들은 몰랐는데 선친께서는 알으셔가지고 면회 오면 그 얘기를 해줬대요. 독립을 향한 그들의 열망은 형무소 안에서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그 열망을 한데 모으고 행동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 유일한 도구.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해준 통로가 타벽 통보법 암호였다. 네, 바로 이 타벽 통보법은 독립운동가들이 이러한 사상적 그리고 추록 이후에 독립운동을 도모하는 데 아주 중요한 정보 통신 수단이 되었던 것이죠. 이 통신 방법은 일제 측 기록에 봐도 어떤 자료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끝까지 일제 간수 촉에 들키지 않고 유용한 통신 방법으로 이용됐던 것 같고요. 바로 우리 독립운동을 성공시키는데 하나의 중요한 정보 수단이 되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독립운동의 현장에서는 어떤 암호가 사용됐을까? 성공한 작전의 암호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법. 우선 당시 신문을 검색해 암호가 관련된 사건을 추적했다. 여기 있네요. 이게 최신 양인의 1년역 구형 판결. 1930년 벌어졌던 하나의 사건을 찾아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호서은행에서 불법으로 돈을 인출한 금융사기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암호가 등장한다. 여기 보면 암호문서가 단서로 17,000원은 회수, 범인의 암호문서를 발견, 각처에서 수천 원씩 찾아, 호서은행 7만 원 사건 이렇게 되었습니다. 당시 7만 원이면 오늘날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일제 경찰은 추적을 시작했고 이때 암호 문서가 발각돼 주동자가 드러나게 된다. 그 호서은행이 있었던 충청남도 예산으로 향했다. 옛 호서은행 건물은 지금도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산새마을금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은행이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다고. 네, 지금부터 밖에 나가서 건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철문도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이 닫히고 양쪽 문이 개폐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당시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운데로.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 계단도 22년도에 이 건물이 설립되면서 그 계단 그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계단입니다. 이거. 이 앞에 있는 이 돌도 전부 다 22년도 그 당시 그 돌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913년 업무를 시작한 호서은행은 빠르게 성장해 1930년대 충청남도 지역의 대표은행으로 자리를 잡는다. 이곳이 호서은행 본점이 된 이유는 예산 지역의 경제적인 가장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예당평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농산물에 의해서 이 모든 경제적인 모든 것이 예산 지역으로 지배하게 돼 있었다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호서은행 사건의 주범은 예산 일대에서 미곡상을 하던 최석영. 평소 은행 거래를 해오던 최석영이 여러 지점을 옮겨다니며 서류를 위조, 돈을 인출했는데 그 뒤에는 독립운동가 신현상이 있었다. 1929년도에 이제 이련 신현상 선생이 이제 중국에서 독립 활동을 하다가 중국에서도 독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이제 무의미로 가다 보니까 내 고향 예산에 가면은 큰 은행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 자금을 좀 인출해야 되겠다. 이런 그 큰 포부를 가지고 최석영이 신현상의 계획에 적극 동참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독립운동 자금이 너무나 절실했던 때였다. 당시 이 사건은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도 주목하는 사건이었다. 일제 경찰에 발각될 당시 최석영, 신현상이 머문 곳이 중국 베이징. 더욱이 독립운동의 혐의를 받고 있는 청년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이고 그 정실운호라든가 신현상이라든가 최석영이라든가 이 예산의 그 호서은행 이게 사람이 지금 피가 흘러야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듯이 독립운동 하려면은 군자금 돈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 만주가고 뭐 이렇게 딱 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럼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중국 대륙에는요, 중국 본토에는 우리 동포들이 별로 안 살아요. 동포들이 안 살기 때문에 국내에서 갖고 오는 군자금, 돈, 그 다음에 은행, 그죠? 은행, 우리가 좋게 여기면 은행 의거지만 나쁘게 여기면 은행 터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게라도 목숨 걸고 재원을 마련해야 독립운동을 할 수 있다. 투쟁할 수 있는. 호서은행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일제 강점기 때 활동했던 아나키스트, 독립운동가를 연구해온 이문창 씨는 뜻밖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호서은행을 털었던 신현상, 최석영 선생의 그게 체포되고 실패되고 이라고 마지막 판에 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북경 천진에 모였던 동지들이 고심을 했던 거예요. 상해에서 올라온 김지강 선생은 그 양반 권총을 늘 가지고 있었다고. 가지고 계셨는데 그 가지고 있었던 권총을 가지고 와서 그 가지고 거리를 다닐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천지로 모였을 적에 그 이규창 선생께 그것을 드리면서 이 닭다리를 잘 간수해라. 응? 잘 간수했다가 쓸 때가 나올 테니까 그때다. 그래서 이규창 선생님이 그것을 갖다가 감춰두셨던 거야. 어렵게 확보한 군자금을 허망하게 일제의 손에 넘겨준 뒤 베이징과 텐진의 독립운동가들은 또 다른 사건을 기획하며 권총을 준비한다. 이 권총의 암호가 닭다리였다.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자금 마련에 있어 총칼로 친일파를 위협해서 돈을 빼앗는 사례는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대륙 본토에 그 일본 조계지의 은행을 무기를 가지고 습격했던 사건은 독립운동사에서 흔치 않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때 사용된 닭다리라는 은어 암호는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총기를 무사히 전달하여 이 작전을 성공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권총을 준비하며 은어 암호를 사용했던 작전. 중일 합작은행 정실은호를 습격했던 그 작전의 실체를 파악해보기 위해 중국 텐진으로 향했다. 일본 사람들이 아주
여기서 활동을 많이 했죠. 독립운동의 암호를 연구해온 전부가 성균관대 이은영 교수와 중국 형주대학 김주창 교수가 동행했다.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쪽으로 가면 그 화평로가 나오고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가 옛날 일본 사람들이 예, 많이 살던 지역입니다. 20세기 초 운하와 철도를 통한 교통 중심지로 크게 번성했던 텐진에는 각국의 조개지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일본 조개지도 있었다. 네, 매우 딩꼬마. 은행 가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어지면 거기에 은행이 하나 있답니다. 以前已经有的啊，这个都有的啊。这个是日本的学校，过去。这我不太清楚。 옛 일본의 조개지였던 동네에 중국은행이 하나 들어서 있다. 이곳에 정실은호가 있었을까? 이 은행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국 공상은행. 예, 중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 업종을 바꾸질 않죠. 그러니까 은행했던 자리를 또 은행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아마 증거를 확실히 될 수는 없지만 정실은호의 자리였다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1930년 중일 합작은행 정실은호는 대낮에 금고를 털리고 만다. 这个有没有听说过呢？你的父亲或者你的奶奶啊，有没有韩国的一个有很多人士啊，跟日本人这个打破了这个日本的银行的啊，没有听说过呀？我太小，그 얘기는 못 들어봤답니다. 근데 그거는 그때 당시에 기사가 한국인이 은행을 털었다고 나오지 않았어요. 백주 대낮에 벌어진 강도 사건으로 다 이재로 남은 거지 한국 사람이 그거를 털었다는 게 밝혀지질 않았어요. 중국은 물론 당시 일제 경찰도 정실은호 사건의 범인은 찾아내지 못했다. 그러나 훗날 이 사건은 이규창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이 벌인 일로 밝혀진다. 당시 텐진의 독립운동 세력을 이끌고 있던 이는 우당 이회영. 조선의 10대 갑부의 자손이었던 이회영은 독립운동의 투신, 신흥 무관학교를 설립하는 등 전 재산과 전 인생을 독립운동에 바친 열사다. 우당이 장에 계셨을 때 그 국내 할머니는 국내에 돌아와 계셨습니다. 근데 할머니에게 보낸 편지에 뭐 새우젓, 골뱅이젓 뭐 이런 뭐 젓갈을 명시하면서 그것을 잘 꾸려서 보내달라 이런 서신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저희 숙부님께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새우젓, 골뱅이젓 뭐 이런 조개젓 이런 것이 전부 어떤 사람들을 접촉하는 사람들의 별칭이고 그분들을 만나서 독립자금을 받아서 이렇게 보내달라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것이 서신으로는 그냥 골뱅이젓, 새우젓, 조개젓 이런 것으로 명시가 됐다. 우당도 모든 소통은 비밀 서법에 의해서 이런 소통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회영은 정실은호 사건이 성공하고 2년 뒤 조선인의 밀고로 체포, 모진 고문 끝에 옥사했다. 친일파라고 노골적으로 하면 그 좋아할 거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꿩이라고 했어. 왜 꿩이냐? 결국은 모이 그저 뭐 뿌려지면 그거 주워 먹기 위해서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뭐도 덤벼드는. 그래 그런 짓을 한 것이 그 꿩이다. 돼지다리는 리벌벌 권총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고 여우는 그것은 일본 밀정들. 누가 밀정인지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저는 여우 아니야? 뭐 여기저 얘기도 하게 되고. 1921년 일제가 압수한 문건에 기록된 독립운동가들의 은어 암호다. 우리가 저거에 혼을 찌르고 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일이 결국은 모두
암호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 암호는 우리 운동자들만이 알 수 있는 암호여야 된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서로 은연중에 얘기가 됐던 거예요. 삼일 운동을 기점으로 한반도와 중국 일대에서 독립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암호가 필요했다. 일본 외무성 사료관에서 암호와 관련된 문서를 찾아보기로 했다. 일제가 입수한 가장 오래된 암호 관련 비밀 문서는 1919년 자료였다. 조선인의 비밀 규약서 및 암호부의 콘이고요. 태종 8년 그러니까 1919년 2월 28일 하얼빈 정거장 3등 태합실에 있어서 습득한 조선인의 소유품인 것 같은 습득을 했다는 거는 사람이 놓고 간 것을 그냥 일본 네. 경찰이 그것을 습득한 것 같은데요. 그 속에 네. 그러니까 그 한국인의 비밀 규약 및 암호부가 들어 있었다. 그런 것을 쉽게 그 한국 사람이 놓고 갈 리가 없는데요. 그게 아마 그거 아닐까요? 이거를 놓고 가면 누군가가 와서 조선인 중에서 누군가가 와서 그걸 가방을 가져가기로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일본 경찰이 네, 일본 중간에 그렇죠. 습득을 일본 경찰이 잠시 놓고 간 거를 즉 미해했을 가능성도 있고 중국 하얼빈역에서 일제 경찰이 입수한 암호 문서에는 한글 암호가 정리돼 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에 따라서 번호를 1, 2, 3, 4, 5, 6 해서 이게 암호가 되겠습니다. 모음 같은 경우에는 아야, 어여, 오여 이렇게 쭉 있는데 역시 이것도 번호로 다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숫자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 6, 7, 8, 9, 10 아라비아 숫자가 나오는데 그것을 암호로 표기할 때는 이렇게 점으로 옆으로 이렇게 빗선으로 다 해서 이런 식으로다가 표기를 했고요. 자음과 모음을 숫자로 변환한 이 한글 암호의 경우 예를 들어 3일 만세를 전달하려면 기호와 점, 숫자로 된 이런 암호가 만들어진다. 지금 그 일제 문건이나 여러 자료에서 발견되는 암호문 가운데 그 아라비아 숫자를 이렇게 바꾼 것이 발견되는 것도 지금 최초에 발견된 이 문건이고요. 그 다음에 동서남북이 소개된 동서남북을 암호로 표시한 것 자체도 지금 일단 문건에 확인되는 것은 본 문건이 최초이고 이거밖에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발견된 시점이 바로 3.1 독립운동 직전이잖아요. 그래서 3.1 독립운동이나 그 이후에 독립운동에 이 암호부가 관련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충분히 그 관련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것이 발견된 것은 하얼빈 정거장역인 것뿐인 거지 이것을 사용한 곳이 하얼빈 정거장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충분히 간도 지역이나 뭐 국내에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아마 충분히 활용됐을 거라고. 네, 저도 그렇게 일단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암호부 자체가 상당히 좀 코드한 내용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암호 문서를 입수한 지 불과 9개월 만에 일제 경찰은 전혀 다른 암호 체계가 기록된 또 다른 문서를 입수한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비밀 암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그 불령 선인, 그러니까 독립운동 단체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간에 사용된 비밀 통신이 되겠는데요. 그 암호를 보면 종류가 여기는 지금 크게 세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가 구식 서신용,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신식 서신용,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전보 암호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그 1919년 2월 달에 발견됐던 그 암호 하얼빈역에서 발견됐던 암호부하고의 차이점이라면 그
한글 암호가 이렇게 진화되어 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단순해지면서도 이제 풀이하기가 조금 더 어렵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전 암호가 발각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독립운동가들은 3가지 방식의 또 다른 한글 암호를 만들어낸 것이다. 결사 대 간다를 예로 들어보자.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비밀 경찰 조직에서 엄청난 그 파괴력을 발휘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서서 그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또 대항력이 있는 정보 수단 또 정보력을 개발했어야 됩니다. 그 여러 가지가 실제로 개발돼서 독립운동 그 세력 또는 개인 중요 인사들 간의 그 정보 교환 이런 것이 끊임없이 개발돼서 맞서서 싸웠다. 암호를 찾아내려는 일제와 암호를 지키려는 독립운동가들. 그 보이지 않는 정보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말해주는 또 하나의 문서가 있다. 지금 일제 문건에 보시면 그 암호가 발견된 주기가 그 굉장히 짧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한글 암호가 많이 사용이 되었고 또 일제에서 많이 발각이 되었고 암호의 생명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암호 그게 발전을 하면서 한 자릿수에서 2자릿수로 3자릿수로 이렇게 하고 산술식도 없어지고 하면서 훨씬 더 단순해졌지만 그 해독을 하기에는 훨씬 더 어려워진 그런 상황까지 간 것으로 다 판단이 됩니다. 1919년 처음 발각된 암호는 숫자와 점, 기호가 혼재돼 있다. 기호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을 경우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는 상황. 그런데 1923년 암호는 3자리 숫자를 이용 질서 정연해졌다. 단순하면서도 정확도가 높아진 것이다. 日本の暗号も非常に複雑でしたけれども、一応やはり各省庁ごとに統一されていました。しかし韓国の暗号というのは統一されていなかったというところで、その非常に解読しにくかっ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が言えると思います。これは独立運動の主体がいくつかあったためですけれども、しかしそのために暗号体系としては逆に解読されにくいというですね、そういう特徴を持っていました。日本の暗号というのは特に外務省の暗号はアメリカに完全に解読されていましたので、そういう意味においては解読されにくい暗号が韓国の暗号であった、そのように言うことができると思います。 독립운동가의 암호가 다시 한번 위기를 맞은 것은 1932년. 중국 홍구공원, 일본 전승 축하 기념식장에서 폭탄을 투척한 의과가 벌어졌다. 사건 직후 일제는 상해 임시정부 요원들에 대한 체포령을 내리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이때 중요한 암호 관련 문서가 일제 손에 넘어가게 된다. In 1932, when he got arrested in Shanghai after Yun Bang-gil threw the bomb at Hongyu Park, and so Tosan had, always set up a secret code, even with the Shinminhei, the Hungsadan, because the Japanese spies were everywhere. 일제는 이때 압수한 문서를 조선민족운동 연감이라는 제목 아래 정리해 놓았는데. 당시 상해 임시정부에서 사용하던 암호는 이전과 확연하게 다른 새로운 암호였다. 지금 여기를 펼쳐보면 여기 이제 암호법이 되어 있어요. 순전 암호법하고 응용 암호법이 있는데 기역, 니은, 디귿 순서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모음은 아야, 어여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변형되면서 아는 워로, 야는 우로, 어는 유로. 그런데 이것을 그 자음 변형법과 모음 변형법을 혼합해서도 만들었던 거죠. 대한 사람을 암호로 쓸 경우를 살펴보자.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는지 모른다면 해독이 불가능하다. 이 암호부의 작성 시기는 그 상해 임시정부 2년, 즉 1920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어떤 일제 문건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이 암호만큼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적어도 10년 이상 길게 사용된 암호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1930년대 독립운동은 중국 연길을 중심으로 만주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벌어졌다. 당시 연길 주변 항일 유격대 중 가장 유명했던 구룡마을 왕우구 유격대를 찾아보기로 했다. 지역이 넓고 무엇보다 한글을 아는 이가 많지 않았던 이곳에서는 어떤 암호가 사용됐을까? 저기 누구 동네 분들이 계시네요? 한번 물어볼까요? 예. 에이, 你好,你好,你是不是朝鲜族吗? 조선족이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예, 예. 그러면 할아버지, 아버지가 일제 시대 때 뭐 이렇게 일본 놈들 대항으로 이렇게 유격대 같은 거가 이렇게 싸웠다 이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들었어요. 그건 다 압니다. 아, 유격대라는 소리 다 들으셨어요? 예. 그래서 그 앞에다 왕구에 항일 전에 그거 유격 그 기념비를 크게 세웠군요. 비석이 예. 있다는 말씀인 거죠? 비석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 예. 네네. 아, 그렇습니다. 네, 비석이 하고 있습니다. 예, 어느 이쪽으로 갑니까? 이쪽으로 그러고. 왕우구 항일 유격대를 기념하는 비석을 찾아 나섰다. 아, 그런 것 같은데요? 네네. 저기가 바로 항일 유격 근거지라고 비석이 돼 있네요. 네. 비석이 세워진 곳은 그때 연화동 학교가 있던 자리. 네. 우리 학생들이 네. 여기서 했던 데가 바로 여기인 것 아, 같습니다. 네네네. 잘 찾아왔네요. 항일 유격대와 당시 조선인 학교였던 연화동 학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비석에는 불과 2년 만에 학교가 자리를 옮겼다는 사실이 기록돼 있다. 여기가 이제 연길시의 구룡입니다. 이 구룡이 예전에 우리 한국 그 조선족들이 집단으로 모여 살던 곳인데 이쪽이 연변에서 항일 운동이 가장 많이 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일제가 만주 사변을 일으킨 것이 1931년. 항일 유격대의 활동은 산속으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다. 연길현 왕우구는 1932년 한 중반부터 34년까지 북한도 지역 항일운동의 중심이었다. 연길현의 왕우구 지역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 지역을 흔히 이제 왕우구 유격 근거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왕우구 이 유격 근거지에서 활동할 때 소년들, 아동단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 상천에서 중천 사이에 먼 거리이지만 산 정상에서는 서로 깃발을 들고 깃발을 몇 번 흔들면 어떻다라는 상황이 어떻다라는 서로 약속을 통해서 연락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군이 이곳을 공격해 들어와도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할 만큼 근거지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그런 아동단들의 활동을 통해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왕우구 항일 유격대에는 어린 학생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이 맡은 임무가 암호 전달이었다. 이제 서로가 이게 통할 수 있는 암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맨 처음에는 애들이 하기 쉬운 새소리 같은 걸 내다가 그다음에 나무통 두드리고 그러다가 방울 소리도 내고 그러다가 이게 잘 안 되니까 이제 불을 피우는 봉화를 통해서 이제 신호를 보냅니다. 병력과 화력에서 일제에 뒤져 있었던 독립운동가들이 택한 방법은 빠르고 은밀하게 공격하고 흩어지는 게릴라전이었다. 이 작전의 성공 여부는 정보 전달에 달려 있었는데 이때 소년 유격대원이 사용한 방법이 수기암호였다. 일본군이 왔을 경우에 신호를 받아라 했을 경우에는 왼손에 흰색, 오른쪽에 빨간색을 깃발을 들고 이거를 흔듭니다. 신호를 받아라 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호를 받겠다 그럴 경우에는 왼손을 이렇게 들고 오른손을 이렇게 해서 신호를 받겠다, 혹시 못 알아듣겠다
모르겠다. 그럴 경우에는 학생들이 X 표시를 통해서 다시 보내라 하고 하는 표시를 보냅니다. 산속에 숨어들어 수기암호를 전달하던 소년들은 그러나 1934년 이후 갑자기 사라지고 말았다. 아무도 그 행방을 아는 이가 없었다. 일제 탄압을 피해 아예 마을을 떠나 독립운동에 투신했다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뿐이다. 독립운동가의 암호를 추적해가던 우리는 중국 충칭의 임시정부에서 놀라운 암호를 만들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중국 남서부 중심도시 충칭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 국민정부의 수도였던 곳이다. 여기가 그 임시정부 옛날 거기네요. 여기. 옛날 건물 그대로인 건가요? 옛날 건물 그대로인데요. 194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해에서 이곳 충칭으로 옮겨온다. 이곳에서 임시정부 주석의 자리에 오른 김군은 일제와의 한판 승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광복군 총사령부를 설치하고 중국 전역에 흩어져 있던 광복군을 재편한 뒤 일제를 향해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우리 손으로 나라를 되찾겠다는 각오였다. 이때 김군은 미국 특수부대 OSS 도노반 소장과 협의, 미국과의 합동작전도 준비했다. 독립운동가 중 일부를 OSS에 보내 훈련시킨 뒤 일본과 한반도 비밀작전에 투입시킨다는 일명 독수리 작전. 드디어 대대적인 군사작전의 시동이 걸렸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1945년 시점의 상황은 미군의 입장에서 한반도는 일본 본토로의 공격, 공군이든 육군이든 공격을 해나가는 데서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잘 아는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미군의 작전에 협조할 수 있는 활동을 벌일 수 있다면 그것만큼 미군으로서는 커다란 원군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독수리 작전은 이 맥락에서 우리가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그 속에서 독립운동의 기여를 통해서 전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국제적인 발언을 할 수 있고 건국을 준비할 수 있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이고 실행적인 작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칭 임시정부에서 김구 주석의 명령을 받고 이 작전에 참여했던 독립운동가 김호전. 들이 이제 일본에도 상륙작전을 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상륙작전을 할 거 아니냐. 그 때를 대비하고 또 여기 현지에서도 우리가 그런 첩보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첩보 활동을 좀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건 무전으로 해야 된다. 그 무전 기술이 필요하다 이게. 그럼 그 무전 기술을 좀 배울 수 없냐. 여기 지금 우리 무전 통신대가 와 있으니까 할 수 있다. 그러면 좀 배워다오. 한꺼번에 많이 할 수 없으니까 5명이 좋겠다. 그럼 5명 하자. 김구 주석이 내린 비밀 명령. 그것은 미국과 합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훈련하라는 것이었다. 독립운동가 김우전은 곧바로 중국 쿤밍에 있는 미국 OSS 부대로 향했다. 그런데 막상 부딪히고 보니 소통에 한계가 있었다. 영어를 할 수 있는 독립운동가가 극히 드문 상황. 미군과 광복군 모두가 작전 내용을 숙지하고 협의할 수 있는 암호가 필요했다. 독립운동가 김우전은 그 일에 뛰어들었다. 합동작전을 위해 무전 통신이 가능하고 한국인이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암호. 거기 남아서 OSS 한글 암호 가이드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제작을 했어요. 물론 영어고 있고 한국어 있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한글 암호야. 내가 한글을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신문하고 소설을 보고서 한글을 배워. 그러니까 권명에서 한글 책이 하나도 없는데
순전히 내 머리로서 만든 거예요. 독립운동가 김우전의 한글 암호는 자음과 모음을 숫자로 표기했는데 이 숫자에는 무전 통신이 가능한 모스 부호가 적용됐다. 미리 훈련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저히 해독하기 어려운 암호였다. 적은 숫자로 한글의 원리를 이용했기 때문에 모든 글자를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특별히 우수한 점이고, 두 번째로는 그 난수표를 활용했다는 것이 우수한 점이 되겠습니다. 1차 암호화된 전문을 혹시 해독할 수 있는데 난수표를 이용해서 감산해서 재계산해가지고 전송함으로써 일본군이 해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독립운동가 김우전은 이 한글 암호를 만들면서 당시 일본군은 물론 미군과 독일군이 사용하는 암호 시스템을 모두 연구 차용했다. 그 결과 시간, 장소, 기후 등 연락에 필요한 모든 요소가 담긴 암호가 만들어진 것이다. 선생님이 만든 암호를 가지고 이제 OSS 요원들이 훈련을 받았겠죠? 물론이죠. 바다에 작전에 나가지 못한 것뿐이지. 그럼요. 훈련 그거 가지고 훈련하죠. 1945년 광복군은 조국 한반도로 진격해 들어갈 그날을 기다리며 중국 각지에서 훈련을 거듭하고 있었다. 그러나 김구 선생의 자서전에 아주 비통한 글이 나와요. 전쟁이 끝났다니까. 나도 역시 실망이지. 내가 국내 김구 선생 사명도 완수하지 못해. 또 광복군 자체가 완수하지 못해. 아주 실망이 돼가지고 허탈한 심정으로 그날을 보냈어요.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런 일본의 항복. 독립운동가 김우전의 암호는 결국 실전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묻히고 말았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독립운동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립운동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통신수단이 바로 암호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바로 이러한 그 독립운동은 비밀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암호를 통해서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그 소통을 통해서 항일투쟁을 바로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끌을 수 있는 바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향한 그들의 간절한 열망은 미국으로 이어져 도산 안창호의 딸 안수산의 인생도 바꿔놓았다. That's my mother. That's a Navy picture from 1943, I think. And then that's a painting of a picture from Riverside. And over here, that's Tosan's writing from Daejeon prison. Egi eta, love oneself, love others. 안수산은 2016년 타임지 선정 이름 없는 여성 영웅을 얻은 미 해군 장교였다. Oh, did you see this? That was in Times Square for Women's History Month. It was up the entire month of March. Well, in 1943, Admiral Forrestal for the Navy found out she was Korean. And at that time, you know, she was doing really well and she'd been promoted. She was a full officer now. She was a lieutenant. And that's when they moved her to Navy intelligence. Because, Korea was so involved with Japan and there was so much history. And so from that time, 1943 till 1947, she worked at Navy intelligence, probably helping with breaking codes and.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랐지만 아버지 안창호를 통해 조국 독립의 꿈을 품었던 그녀는 결국 미 해군의 암호 전문가가 됐다. 암호를 통해 조국에 기여할 방법을 찾은 것이다. I think maybe some of my mother's code-breaking DNA, so to speak, comes from Tosan. Because even in the early days of the Shinminhei, had a secret code that Tosan set up. One of the examples, I remember my grandmother telling me that when Tosan gave a speech, if there was Japanese spies or Japanese police in the audience, he would start talking about keinari, the flower. But the code word K meant dog.
So that meant, that there was a dog, a Japanese spy in the crowd, so everybody had to change their language. This was the flag that my grandmother made in 1913, but this is the Taeguki. 사는 곳이 다르고 방법이 달랐지만 크고 작은 헌신과 노력이 모여 일제 강점기의 시대를 끝낼 수 있었다. 항일 운동을 하는 입장, 또 운동 세력을 괴멸시키는 입장, 이건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정보 싸움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권을 되찾기 위한 그 항일 독립운동가들은 엄청난 여러 가지 방법의 정보 교환의 수단을 개발하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광복을 맞았다, 그렇게 봐야 할 겁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일왕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 싸움은 끝났고 암호도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거친 조국 독립의 길에서 두렵고 간절한 마음으로 암호를 주고받던 수많은 청년들을 기억한다. 그들의 암호는 독립을 위한 불씨였다. 독립운동가들에게 있어서 암호는 그 총과 칼 같은 무기로 독립운동의 비밀병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 암호를 이용해서 성공한 작전들은 그 세상에 공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 학계에서 깊이 연구될 수가 없었습니다. 감춰져 있던 독립운동의 암호를 추적하다 보면 그 독립운동사에 있어 드러나지 않았던 또 다른 모습을 밝혀내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